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오늘은 또 새로운 개념인 고정검사 이론을 바탕으로 문항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정검사 이론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 고정검사 이론이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총점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8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80점이 가지는 가치는 어, 단순히 내 실력이 80점짜리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실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실수나 아니면 찍어서 맞춘 것들이 포함된 점수가 80점이라는 것.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검사 점수 X라는 거는 진짜 내 실력 T에다가 오차 점수 찍어서 맞췄거나 실수로 틀렸거나 하는 점수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진점수, 오차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짜 실력하고 이 오차하고의 상관은 없으며 또 오차들끼리의 상관도 없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앞에서 문제를 찍어서 맞췄다고 해서 뒤에서 또 찍어서 틀릴 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찍어서 맞췄어도 뒤에서 또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또 찍어서 틀렸을 수도 있고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신뢰도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사용을 하시나요? 그 친구들끼리 신뢰한다 라는 말을 쓰나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조금 더 흔히 쓰이는 말로 바꿔보면은 신뢰할 만하다 보다는 믿을 만하다 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reliability라고 하죠. reliability.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5초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나셨나요? 저는 제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제 아내라던가 저희 부모님 혹은 제 동생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왜 이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어떠한 특성이 저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때 쓰이는 신뢰라는 말과 이 고정검사 이론에서 쓰이는 신뢰라는 말의 용례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양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하신 어머니를 두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학교 생활에서 정서가 불안정했었죠. 그래서 학교 가면은 이제 맨날 혼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시끄럽다고 혼나고 떠든다고 혼나고 장난친다고 혼나고 까분다고 혼나고 막 계속 혼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좋았던 거는 선생님들도 그런 이제 유쾌한 학생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학교에서 미움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학교에서 그래도 예쁨도 받고 한편으로는 또 약간 말썽도 부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다고 뭐 제가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뭐 강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눈에 그냥 이뻐 보였던 거겠죠. 공부도 그냥 뭐 그럭저럭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너무 심하게 까불고 떠들고 막 집중을 못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학교에 불렀어요. 애가 너무 산만하다 이러면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불려 오신 어머니를 보면서도 사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죠. 근데 어머니가 너무 선생님한테 죄송해 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더라고요. 내가 잘 못 돌봐서 애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 중학생들은 산만하고 오히려 산만하지 않은 남자 중학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남중을 나왔기 때문에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들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증가했어요. 제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는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단순히 어,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해다 떨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아예 못 가는 거 있죠. 이제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야. 우리 지역 안에서는 아예 뭐 다른 데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중졸로 살거나 중졸로 살면서 그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이 몇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낙심을 하고 있었고 사실 어머니도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해오셨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되게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막 부끄러워 하실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되게 믿어주시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저를 응원하는 말을 해주시고 사실 네가 더 뛰어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안다.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너를 그만큼 지지해주지 못해서 너의 어떤 그런 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걸 부모님 탓을 하시면서 저를 계속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지지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거죠. 바로 여기서 신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바뀌는 거죠. 말이 안 바뀌는 거.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향해서 끝까지 되게 사랑해 주시고 저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너는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너는 더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어, 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셨었단 말이죠. 그런 일련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용법에서 살펴보면 신뢰도라는 말에서 신뢰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고 믿을 만하다는 거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검사로 가지고 와볼게요. 시험을 보는 그 검사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검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뢰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점수가 믿을만하다. 야, 그 검사 점수는 되게 믿을만해 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점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시대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한 뭐 10년, 15년 이렇게 차이 날 텐데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촌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싸이월드 이런 게 되게 대표적이었고 싸이월드를 마치 지금의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했던 거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싸이월드를 활용했던 거고 싸이월드에다가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게시판에 퍼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IQ 테스트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IQ 검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직감적으로 내 IQ가 몇이다라고 생각하는 제 IQ가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자기 IQ 몇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때 걔네랑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 IQ는 한 100은 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15보다는 낮지 않을까. 한 110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제 IQ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게시판에서 올라온 어떤 검사를 보면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IQ 테스트 이제 검사를 하면서 딱딱딱 누르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제 IQ가 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148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 IQ가 148이었네.
그동안 몰랐었는데 사실 내가 천재였잖아. 근데 사실 내가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한 건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나는 더 천재였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잘못됐구나. 이 검사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죠. 거기 이제 검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검사의 표준 편차가 1표준 편차가 24인 거예요. 평균이 100이고 1표준 편차가 24다. 이 말인 것은 즉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표준 편차가 보통은 10이나 15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게 IQ 검사거든요. 근데 24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내가 엄청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조금만 못하면 엄청 막 바보로 나오는 거예요. IQ가 뭐 조금만 시험 못 봐도 IQ가 뭐 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검사를 믿을만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을만 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과제를 냈어요. 똑같은 과제를 내고 제가 채점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받은 점수랑 두 번째 받은 점수랑 달라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믿을 만한 채점자일까요? 아니면 믿지 못할 채점자일까요? 믿지 못할 채점자에 가깝겠죠. 왜냐면 같은 값을 주고도 같은 과제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명근이라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교수님들도 정확한 이런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기보다는 한번 쭉 읽어보고 얘는 대충 전체 중에서 어떤 수준이구나 하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검사에 있어서 그 신뢰도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봤을 때 계속 비슷한 점수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토익 같은 거 시험을 보면 토익 시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익 시험을 보면 뭐 7월에도 700점, 8월에도 700점, 9월에도 700점, 10월에도 700점 계속 700점이 나오면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 계속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이 시험이 믿을 만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신뢰도라는 거는 정말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내어주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과제를 두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썼던 과제랑 두 번째 썼던 과제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점수랑 두 번째 점수를 비교해보면은 그 신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나올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번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겼을 때 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안 베끼고 쓴 게 맞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게 맞는가? 정말 맞다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점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의 점수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냈던 과제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신뢰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요 영상까지만 보시고 이번에는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찍을 텐데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한번 꼭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을 우리가 한 번만 보잖아요. 시험을 막 여러 번 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보잖아요. 이 경우에 대체 어떻게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검사는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원래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조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별 활동을 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사람들이 모든 반에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냐면 누가 해결을 했었냐면 연극과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 저명한 학자들이 냈던 그런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멈추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유아교육과에서 수업을 했을 때도 유아교육 학생들도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멈추고 요 강의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한번 10분에서 15분 정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듣기만 하면 사실 기억되는 량이 굉장히 적어요. 100이라고 하면은 10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써보고 내 생각을 말해보고 표현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멈추고 요 강의가 끝나면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이 있을 때 요 시험의 점수가 비슷한지 다른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나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이제 신뢰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신뢰도를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인즉슨 검사에서의 신뢰도라는 것은 실제로 검사를 2번 이상 실시를 했을 때 검사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같은 시험을 봤을 때 같은 점수가 나오느냐가 신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께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시험을 2번 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같은 시험을 2번 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험을 2번 보면은 같은 시험을 2번 봐서 첫 번째 나온 점수랑 두 번째 나온 점수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상관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시험 문제를 다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를 하면은 학생들이 답을 외워올 확률이 높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를 신뢰도 높은 문제를 내겠다고 해서 앞에 시험 문제를 내고 뒤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또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를 모두가 다 알고 보면 공부를 조금밖에 안 한 학생들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거고, 공부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앞에서 어차피 첫 번째 보는 시험에서 문제를 다 알려주니까 그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재빨리 공부해서 답만 눈에 싹싹 익힌 다음에 시험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답을 외워오거나 이러면은 공정한 심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그러면은 한 군데다 가둬놓고 2번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제법 그럴듯하지 않나요? 같은 시험을 2번 보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만 앉아서 똑같은 문제를 2번 풀게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신병원에서 막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하잖아요. 뭐 똑같은 되게 단순 반복적인 문제를 하루 종일 막 풀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런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검사한다고 하는데 너무 단순한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나중엔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입원을 한 경우에는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길면은 지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길면 풀다가 계속 똑같은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막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능 시험을 예로 들어 봅시다. 수능 시험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죠?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시작해서 한 오후
4시나 5시 정도에 끝나게 되죠. 제2외국어까지 본다고 하면 그 정도의 오랜 시간, 거의 하루 종일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뢰도 높은 문항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문항을 출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수능 시험을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2번 보는 걸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시험을 본 게 몇 시간이에요? 총? 한 9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오후 5시부터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몇 시에 끝날까요? 새벽 1시에 끝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막 저녁도 먹고 시험 보다가 저녁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산책도 좀 하고 하루 종일 시험을 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 그 머리가 터질지 않을까요? 머리가 막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검사가 너무 길게 되면은 물론 신뢰도 높은 검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정말로 타당하게 되려면 이렇게 보고 또 보고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여러분 이게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 기분이 어떻다, 혹은 오늘 내 상황이 어떻다, 혹은 부모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답이 있는 질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물어본 걸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 검사를 보고 똑같은 검사를 또 보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불러요. 첫 번째 본 검사를 재검사한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래서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 요 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얼마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봐서 신뢰도를 매기는 거. 이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그 시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었던 얘기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죠. 일본 최대 갑부의 일본 제1대 부자, 일본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유명해진 이유는 이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저런 걸 했기 때문이죠.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뭐 쿠팡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막 쿠팡이 막 1,000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막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계속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손정희라는 분, 그 소프트뱅크라는 그룹의 사장님이 이제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해졌죠. 그 쿠팡이라는 그룹에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 또 재밌는 게 일본 최대 갑부인데 이분이 한국 제일교포예요. 제일교포 3세 그 제일교포 3세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자기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람의 핏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손정희라는 분이 17살에 그 유학을 결심했다고 해요. 16살 땐가?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읽었어요. 평전을 읽었는데 그 나는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되게 원대한 포부를 품는데 집이 막 그렇게 잘 살지가 않는 거예요. 집이 막 가난하고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 한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되게 절망을 하고 막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랑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본인이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이걸 결심을 하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유학을 떠나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각혈을 하신 거죠. 피를 막 토하면서 막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버지가 저런데 장남인 네가 떠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피를 토한 아버지를 놔두고 이 손정이란 분이 미국 유학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셨다고 해요. 영어 잘 못했는데도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내용들이 공부하면 다 알 수 있겠더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교과서를 막 찾아본 다음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나는 실제로 이 고1 실력이 아니다. 다음 학년으로 넘겨달라. 일주일 만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그래 가봐라 이렇게 해서 가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1을 마치고 고2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고2 것도 저한테 안 맞습니다. 고3으로 올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하면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3 수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달 만에 3주 만에 고1, 2, 3을 다 마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3주가 지났잖아요. 1학년 1주, 2학년 2주, 3학년 3주 이렇게 해서 총 3주가 지났는데 교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그냥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그냥 검정고시 치고 졸업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치러 들어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죠. 미국에 온 지 막 1년도 안 됐으니까 영어도 잘 못할 테고 그 검정고시라는 시험이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이제 읽어야 될 분량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질문도 다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시험이 이제 수능 시험처럼 일찍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시험을 보게 돼 있대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렵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손을 들고 감독관 선생님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무슨 시험을 보는데 사전을 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막 계속 시험장을 방해하면서 아니다. 이 시험은 대학에 가기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나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때 선생님이 막 짜증나니까 교육청에 가서 문의를 하고 왔대. 그때 교육청에 가서 문의를 하고 왔더니 그냥 보게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을 보고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 시간이 5시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시 시험을 다 끝났는데 자기가 절반밖에 못 풀었더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느린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 더 늘려달라 이렇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새벽 1시까지 보고 그 시험을 통과했대요. 물론 이제 공평의 잣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안 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책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손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품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절망감들을 이기고 도전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또 젊었을 땐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한 30 정도 넘어가면은 오래 앉아있으면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시험은 체력전이다, 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험을 두 개를 봐서 우리가 상관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해본 거죠. 같은 시험을 두 번 보면은 이제 저렇게 되니까 너무 그 똑같은 시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막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슷한 시험을 만드는 거야. 지금 내가 봐야 되는 문제 A형이랑 B형 문제 비슷한 문제, 평균도 똑같고 난이도도 똑같고 점수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점수를 나타낼 수 있는 시험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시험을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암기 효과 이런 건 없어지겠죠. 암기 효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뭐 집에 가서 더 공부를 해오고 이런 문제도 없어지겠죠. 답을 외워오고 이런 문제도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유치원 애들 상대로 문제를 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난이도를 똑같은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 정도 학생들이 다 평균이 한 50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평균 30점 나올 수도 있고 평균이 50점 나올 수도 있고 60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더 잘해서 막 70점, 8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렵게 난이도는 맞췄어. 난이도 맞췄는데 이번엔 막 변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험이 막 너무 표준 편차가 작아서 학생들이 한 점수대에 몰려 있어. 여기서는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막 이렇게 뭉쳐 있어. 그럼 이 두 시험이 같은 시험이냐? 아니죠. 다른 시험이죠. 여기는 이렇게 점수가 100점부터 0점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뭐 50점부터 70점 사이에 딱 몰려 있어. 그럼 이 두 시험이 다른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시험이 아니니까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불러요. 동형검사. 같은 동자에 형태를 써가지고 같은 형태의 검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같은 형태 검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검사를 보는데 실제로는 내용이나 난이도나 변별도나 다 똑같은 시험을 만들고 이 두 시험을 가지고 상관을 비교하겠다라는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동형검사 신뢰도의 경우에는 이 비슷한 동형검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쉽지 않겠죠. 이 초등학생들 상대로 혹은 중학생들 상대로 혹은 대학생들 상대로 같은 수준의 문제를 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 몇 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숫자 몇 개 바꾸면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앞에 동형검사, 검사, 재검사 신뢰도랑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인데 그러면 검사를 두 번 보는 것도 안 된다. 여러분 혹시 타짜 보셨나요? 타짜. 타짜에 보면은 그 곽철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곽철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약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타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검사를 두 번 보는 것도 안 되고 똑같은 비슷한 검사를 유사하게 만들어내 가지고 요거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한 5분 정도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굉장히 이 답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시험을 한번 보고 시험을 두 번 보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시험지를 만들어도 안 되고 똑같은 시험지를 봐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면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본 것처럼 하면 되겠지. 어떻게 두 번 본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을 두 번 본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시험지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한 시험지를 반으로 쪼개서 절반 부분의 점수하고 나머지 절반하고의 요 점수의 상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시험지의 신뢰도를 보고 이 검사의 신뢰도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반으로 나누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반분 검사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재밌죠? 반분. 반은 그 반반할 때 반, 분, 나눌 분자죠. 그래서 반으로 나눈다. 반으로 나눠서 신뢰도를 구한다. 이게 반분 검사 신뢰도입니다. 근데 이제 반분 검사 신뢰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기뻐했겠죠.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험지를 어떻게 반으로 자를지를 안 정한 거예요. 어떻게 반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20문제다 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를 A 시험지, 11번부터 20번까지를 B 시험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뢰도가 나와.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던 친구가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다를 수도 있잖아. 시험 문제가 1번은 집합에서 배운 거고 11번은 뭐 함수에서 배운 건데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측정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단원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홀짝으로 내볼까?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1, 4, 5, 7, 9, 11, 13, 15, 17, 19 요거를 A세트, 2, 4, 6, 8, 10, 12, 14, 16, 18, 20 요거를 B세트, 요 두 세트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따로따로 본 다음에 상관계수를 구해본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문제 발생했냐면 이런 문제인 거죠. 야, 근데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한 거랑 1, 3, 5, 7, 9, 2, 4, 6, 8, 10 한 거랑 신뢰도가 다르네? 어떤 신뢰도가 맞는 신뢰도야?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신뢰도가 맞는 신뢰도일까요? 맞는 신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게 산출된다. 이게 이제 그 반분 검사 신뢰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발견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반으로 나눴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험지를 다 잘라버리자. 그래서 한 문제를 하나의 검사지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100문제짜리면 100개의 시험을 본 것처럼 판단을 하자. 라는 게 바로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우리가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고 했었잖아요.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까지 자르는 방법을 전후법이라고 해요. 전후법. 검사지에 전이랑 후를 반으로 나눴다 해서 반분 검사 신뢰도의 전후법. 그리고 그 13579 이렇게 나누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홀짝법이라고 부를까요? 그 홀짝법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더 있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기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우. 야, 그거 기우야 라고 할 때 그 기우랑 똑같은 말이죠. 기우. 근데 기우가 이제 한자로 쓰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홀짝입니다. 홀짝. 그래서 이 말을 만드신 분들이 옛날에 공부 많이 하신 그 선비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후법 1번부터 10번까지 자르고 11번부터 20번까지 자른 거를 전후법이라고 하고 13579, 24680 이렇게 나눈 거를 기우법이라고 한다. 요거를 아까 설명을 안 드려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최후의 방법이죠. 지금도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론바흐의 알파를 쓰기도 합니다. 크론바흐의 알파라는 것은 한 문제 한 문제를 하나의 검사로 생각을 하고 그 문항의 분산을 가지고 이 문항의 신뢰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아요.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검사의 흐름을 보면 이렇다는 건 거죠. 처음에는
같은 문제를 두 번 보는 거를 생각했어. 한 시험지를 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었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오후에는 그 다음으로 고안해내게 된 게 사람들이 막 답을 외우고 이러니까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비슷한 검사를 만들자. 똑같은 검사를 만들어서 앞에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보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시간도 안 줄어들고 같은 검사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이 두 가지 문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생각난 거죠. 그러면 시험을 한 번만 봐서 문제의 그 수준을 맞추고 한 검사 안에 있으니까 문제의 수준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검사를 반으로 쪼개자. 이거를 앞뒤로도 자를 수 있고 또 홀짝으로 자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 발생했다고 했죠? 신뢰도가 다르게 산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반으로 자르지 말고 다 잘라버리자. 20문제면 20개, 100문제면 100개로 잘라서 계산을 해보자. 이게 바로 문학 내적 합치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 수업 영상이 짧은 대신에 한 가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이 과제 내용은 뭐냐면 이런 A4 용지, A4 용지에다가 신뢰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처음에는 동형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었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거는 같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거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랬는데 요 단점 때문에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동형검사 신뢰도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다음 반분검사 신뢰도로 넘어가게 된다. 반분검사 신뢰도의 특징은 이런 거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최후의 문학 내적 합치도 크롬바 알파라는 것으로 수렴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활동으로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들을 손으로 정리해서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 뭐 그림 파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그냥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쓰신 다음에 그걸 사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이게 왜냐면 그림으로 시각화 해볼수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재구성해본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요 과제를 해서 기한 언제까지냐면 현충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6일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큰 점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태도 점수의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논리 흐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제를 현충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카톡방에다가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막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정도로만 저도 사용을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